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 상황이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전일 미국 시장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10년물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미국장은 다시 하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도 딱히 이 업종이 오늘 잘 간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떨어진 업종들 혹은 한 가지 이슈가 확실히 올라오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지금 즐비합니다. 테마별로 특히나 급등락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래소와 코스닥을 굳이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테마에 의해서 자금이 움직이는 상황, 즉 비정상적인 거래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섹터별로 빠르게 순환매도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개인들이 여기에 따라가서 지금 뇌동매매를 하다가는 그대로 고점에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큰 줄기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왔고요. 브렉시트 난항 등의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지금 자세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인구 절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6년 뒤에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축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707만 명이던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되고 2050년도엔 1,901만 명까지 증가하다 2067년도에는 1,827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 구성비도 2025년도에는 20%, 2036년도에는 30%를 넘고 2051년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조선업과 음식, 숙박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 경제도 침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대체 가능한지를 보는 지표인 이자 보상 비율이 지난 2017년 조선업은 55%, 음식, 숙박업은 98%에 그쳤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영업을 해도 이자 비용을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경제 중대 변수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미국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7일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양국의 무역 협상이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관리는 진전이 있는 한 협상이 계속된다며 다음 달에 끝날지 5월 또는 6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즉 유럽 연합 탈퇴와 관련한 대안을 찾는데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브렉시트와 관련한 8개 대안을 놓고 의향 투표를 실시했는데 단 한 가지 안도 과반을 얻지 못했습니다. 의향 투표란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한된 여러 옵션에 대해 투표하는 것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 낙폭이 지금 꽤 큽니다. 212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지금 일단 2120포인트 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최근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볼 텐데요. 2023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2136포인트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2120포인트대로 내려가면서 오늘 등락폭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이 1251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지금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투신만 기관 쪽에서 40억 원 소폭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다시 45,000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 현대오토에버 오늘 신규 상장 첫날인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500원 정도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1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한 종목도 오르지 못합니다. 셀트리온 오늘 반등에 성공하나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하락합니다.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장중에 17만 원대까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31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SK텔레콤만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모비스 상승합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신한지주, 한국전력 모두 빠지고요. 네이버도 그동안 워낙 많이 밀렸는데 반등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운송장비업종, 현대기아차 관련된 종목들은 현대오토에버 오늘 상장하면서 그나마 좀 버텨주는 상황인데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상장 첫날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도 파악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21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가고요. 0.99%, 1% 가까이 급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좀 요란하게 움직입니다. 보시다시피 728부터 721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에 나서는가 싶었는데 다시 빠져 내려갑니다. 지금 일단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가면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지금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는데 기관 366억 원, 외국인은 83억 원 현재 매도 잡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나마 좀 셀트리온 3인방 중에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상승폭 모두 반납했습니다. 장중에 3%대까지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지금 지수 밀리면서 같이 내려오고 있고요. CJNM이 오늘 군계 일학입니다. 3.29% 유일하게 급등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신라젠, 바이로메드, 포스코케미칼. 바이로메드가 지금 0.22% 올라갑니다. 포스코캠텍이 포스코케미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59,100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면서 6만 원이 지금 깨진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부터 펄어비스까지 전 종목 하락하고 6위부터 10위 종목들 코롱 티슈즈는 지금 반등이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답답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오늘 반등이 좀 나오나 했는데 상승폭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펄어비스 역시 상승해서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상승권역에서 하락 반전을 했고요. SK머티리얼즈 1.49% 빠집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전기전자 부품 업종들도 같이 밀려 내려오고요. SK머티리얼즈 최근 장에서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지금 현재 1.49%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톡스 관련 메디톡스도 빠졌는데 휴젤 역시 2.5%나 밀려 내려가고요. 제넥신만 0.12% 상승합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오늘은 시장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1.13% 빠지면서 17,450원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37원 10전에 거래가 됩니다. 일단 지수가 밀려 내려오니 달러는 강해지면서 1137원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래 공포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하루 좀 잠잠하다가 다시금 국채금리 하락하면서 또 이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산버블, 신용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먼저 미국 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용버블 붕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에서는 지금 국채와 같은 신용도가 높은 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의 그 경기 화랑에 취해 있어서 고수익을 내던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뱅크론이라고 해서 트리플 투자 적격 이하의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묶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적정 보유 비율 이상 지금 발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체 채권 발행이 25%까지 높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신용의 질이 이제 앞으로 계속 경기 하락에 따라서 악화됐을 경우에는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인 3을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3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금융기관들이 위험 자산의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과거의 IT 거품이라든지 부동산 거품, 유가 거품이 발생했을 때가 이런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신용 버블 문제가 장기화되는, 특히 미국 기업 채무 잔액이 GDP 대비해서 50%를 웃돌 정도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금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아직 신용 위험이 없다고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좀 대다수인데요. 신용 그 사이클 상의 그 경계선이 1%포인트를 좀 훨씬 밑돌고 있기 때문에 버블 위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금융시장의 혼란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다시 2분기에 어느 정도 내수 주도의 회복을 회복하느냐,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빨리 종식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워싱턴의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은 금융시장보다는 정치권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내수 시장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요. 일본 마이너스 금리인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대 마진도 줄고 금융권에서 이러다가 은행이 대출 꺼리게 되고 부동산 자산 버블이 붕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세계 경제에 급속한 위축을 가져올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 하는데 이게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결제은행 BIS죠. 보고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한 30%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 차이나 자본이 많이 들어갔던 홍콩,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런 그 부동산 가격 물결이 현재는 신흥국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아파트 가격이 무려 6배나 뛰었는데요. 서민 그 아파트 가격이 2억 8천만 원 정도로 호가할 정도로 뛰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아노빌 같이 부유층들로부터 사랑받는 그 해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대형 호텔, 리조트 건설이 붐이 일어나면서 차이나 자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에 자기가 사는 성우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전체 그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이 차이나 자금이고요. 캄보디아 시아나크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30%가 중국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 지금 만약에 주택대출을 줄여버릴 경우에는 이 자금이 지금 못 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심각한 위험이 감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부터 부동산 거품 붕괴와 관련된 신호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요. 세계 부동산 가격의 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주택 가격을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 10% 이상 하락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어퍼 이스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호화 아파트가 한때는 1,250억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970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지만 무려 280억 원 정도가 떨어진 수준이지만 아직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캐나다의 그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 주민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너무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외국인 부동산 구입 시 세금 부과뿐만 아니라 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한꺼번에 얼어붙으면서 올 2월까지 무려 그 주택 거래 건수가 3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세 인상뿐만 아니라 보유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빈집으로 놔뒀을 경우에는 세금 부과하는 안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꺾였고요. 또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중국계 자금이 유입이 빨랐던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작년보다도 2016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하면 한 90% 정도가 줄어 있는 상태고요. 또 뉴욕 같은 경우에도 50억 원 이상인 2주택에 대해서는 특별 재산세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가들이 빨리 지금 부동산을 매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은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자산가들이 지금 매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귀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중국 쪽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중국 쪽에 부동산 버블 올해 위험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돈을 풀면서 부동산 투자를 좀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1, 2월 달에는 부동산 투자가 무려 11.6%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체 거래의 20%를 차지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일선 도시죠. 베이징, 상하이, 선정,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버블 현상들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9년간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징 사람들은 자신의 주택을 한 채 팔면은 도쿄나 서울에 건물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 전역을 봤을 경우에 공실률이 22%나 정도가 됩니다. 빈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보다도 2배나 많은데요. 중국 전역의 빈집 숫자만 하더라도 2천만 호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1969만 가구이기 때문에 2.5배 정도 규모가 지금 비어 있다는 거죠. 리먼 사태 이후에 경기 부양으로 해서 대출을 풀면서 개인주택과 관련된 대출 규모가 무려 10배나 지금 팽창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주택대출 노예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빈집만 가격을 따지면 무려 1,000조 원이 넘는 대출이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대출 만기가 도래오면은 계속 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주택 수요를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30에서 34세 인구가 2021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은 주택 공급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은행의 부실 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게나 기업의 부채를 줄이지 않고서는 내수 주택 성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당분간 중국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들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택 가격 급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궁금한 게 거품이 끼어있다, 버블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도시별로 다르겠지만 공실률이 20%가 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말이죠.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중국인들 뇌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집값 상승에 대가 기대가 꺾인다면은 아무리 부동산 자극 정책을 쓰더라도 빈집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손인 중국 정부라도 어쩔 수 없는데요. 작년 말에 상하이나 셔먼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구매자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까지도 있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버블기에는 투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부동산밖에 없고요. 또 금리 하락기에는 또 마땅한 투자 상품이 없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경향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토지 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라든지 지금처럼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규제를 또 풀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는 일갈 수 없는 정책이 앞으로는 그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제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르고 있긴 한데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고요.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접 국가인 중국, 특히나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지금 붕괴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 엄청난 영향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이 구체적으로 올까요? 네, 중국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 지표들을 최근 들어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신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 금액은 GDP 대비해서 한 24%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그렇고요. 가계 주택 담보 대출도 무려 한 4천조 원 가까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 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세계 주요 도시보다도 상당히 좀 비싼 편인데요. 아무래도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일반 가정이 한 100배 정도로 세계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 7배에서 10배 정도로 크게 상이한 수준입니다. 과거 일본 버블기를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도시화리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인구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앞으로 긴축 정책이 벌어진다면 더 이상 집값 고공행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10% 정도 하락한다면 소비는 시차를 두고선 3%포인트 떨어지고요. 생산은 2분기 뒤부터 최대 3.7%포인트, 그 투자도 5%포인트 정도 줄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요.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만 하락한다면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감소로 해서 GDP는 당장 0.2%포인트 떨어지고요. 또 시차를 두고서 주가 하락이라든지 중국의 직접 투자 감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감소,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GDP는 최대 0.4%포인트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부동산과 관련된 연착륙 대책을 지금 내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 쪽 부동산의 버블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께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과의 무역 협상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타결이 됐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3월 1일자로 됐어야 되는데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4월 하순까지 최종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6월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자 보도로 또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낮은 수준의 합의는 이번 회의 동안에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해각서 수위를 좀 높은 수준으로 가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6월 달도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주요하게 보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협상의 의제는 아무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문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잘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다시 발동할 때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문서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행 검증을 위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양반향 그리고 평등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추가 관세를 언제 어떻게 철폐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추가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시키겠다고 했는데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합의가 도달하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첨단 기업에 대한 규제 해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방권한법이라든지 환율 조작법과 같은 새로운 견제카드를 쓰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4월 말까지는 합의안 도출이 어렵고요. 6월 달에 가서도 이런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무역 협상이 진짜 소거름 형태로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답답하게 갈 확률이 한마디로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미국이 중국의 그런 요구에 응하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해제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미국이 과연 들어줄까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외국의 클라우딩 컴퓨터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제한을 좀 축소하라는 거, 그리고 중국 내 데이터 저장 규제를 완화하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고객들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화웨이 그리고 중신통신에 대해서 미국의
그 미국이 불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이라든지 자신들의 기술 이전 방역 금지를 재확인해준 상태에서는 빨리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뜻 요구를 들어줬을 경우에 중국이 이행과 관련된 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낭패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한 단범으로 잡기 전에는 규제를 완화해 줄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합의 시에도 미국은 관세를 즉각 철폐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히며 중국이 얼마 전에 발끈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힘을 좀 과시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단계적인 관세를 낮출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백악관, 의회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중국 제조 2025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생명공학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025년까지 첨단 산업의 90%는 중국이 지배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환율 조작 그리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절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을 경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는 상반된 정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진영, 특히 미국의 경제에는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중 그 무역 전쟁 외에도 미국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줄기는커녕 지금 구조적으로 무역 적자가 좀 늘어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약속한 6년간에 걸친 1조 2천억 달러 수익 계약이 사실상 구체적인 안들을 보니까 실현성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반도체를 60억 달러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중국이 300억 달러 정도로 더 수입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그 화웨이라든지 중신통신 그리고 5G 전기 자동차를 대표로 되는 첨단 그 기술 기업의 반도체 장비나 그리고 그 반도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풀려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늘어줄 수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재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역 협의는 아마도 긴장감 속에서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생각보다 장기화될 만한 영향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중점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전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